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허블 망원경은 다른 인공위성과 마찬가지로 지구 바로 옆 지구의 바짝부터 궤도를 돌고 있죠. 그래서 직접 우주인을 보내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990년 발사 직후에서야 발견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 번에 걸친 수리를 통해서 30년 넘게 긴 미션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다릅니다. 애초에 달보다 훨씬 먼 무려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진 라그랑주 2포인트까지 아주 멀찍이 날아가서 궤도를 돌고 있죠. 지금 당장은 이런 먼 거리까지 살아있는 우주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임스 웹에서 뭔가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한다면 그냥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임스 웹이 첫 번째 관측 이미지를 보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미 앞서 있었던 허블 망원경 시절 끔찍한 전례를 떠올리면서 혹시 또 그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21세기 후배들은 20세기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주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들이 집약된 제임스 웹이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예정대로 잘 수행해 주었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나사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분광 관측 기기 중 하나인 미리에 들어가 있는 주요 부품 하나가 작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제 겨우 1년 차를 막 보내고 있는 새내기 망원경 제임스 웹이 벌써부터 크고 작은 고장이라도 나고 있는 걸까요? 관련해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특별 에피소드, 정확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은 꽤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합니다. 제임스 웹은 가시광보다 파장이 좀 더 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적외선에선 이미징 관측과 분광 관측을 진행하는 니어캠과 니어스펙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또 다른 분광 장비 미리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이 바로 여기 미리입니다. 미리가 하는 관측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빛을 받아서 비교적 저해상도의 적외선 이미지를 관측하는 이미징, 중앙의 밝은 별빛을 인공적으로 가려서 그 주변에 숨어있는 흐릿한 외계행성 같은 천체를 확인하는 코로나그래피, 그리고 저해상도 적외선 분광, 마지막으로 중간 해상도 적외선 분광을 진행합니다. 사실 관측을 얼마나 또렷하게 또 얼마나 좋은 분해능으로 찍을 수 있는가는 어떤 파장의 빛으로 관측을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측의 분해능은 사실 더 파장이 짧은 빛으로 볼수록 더 좋아지죠. 아쉽게도 제임스 웹은 관측 대상과 목적으로 인해서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관측합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적외선이라는 빛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초고해상도의 적외선 분광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스피츠 우주망원경과 같은 기존의 다른 적외선 망원경 선배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제임스 웹의 다소 아쉬운 적외선 분해능 역시 정말 전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능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미리 장비는 크게 위아래 두 파트로 나뉩니다. 미리의 입구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며 절반은 위쪽 파트로, 절반은 아래쪽 파트로 들어갑니다. 위쪽 파트에선 적외선 이미징, 코로나그래피, 그리고 저해상도 적외선 분광까지 총 3가지 작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아래쪽 파트에서만 중간 해상도 적외선 분광, MRS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에 고장이 난 곳이 바로 여기 아래쪽 파트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짧은 퀴즈. 빛을 알록달록한 스펙트럼으로 분해해서 보려면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어렸을 때 가끔 태양빛이나 형광등빛에 데워보면서 무지개를 만들었던 프리즘을 떠올릴 겁니다. 물론 프리즘도 분광에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장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웹을 비롯한 최근의 대부분의 대형 망원경들은 단순히 프리즘이 아닌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쪼갭니다. 아니 잠깐, 그런데 빛이 여러 색깔의 무지개로 쪼개지는 건 프리즘과 같은 두꺼운 유리를 통과할 때 파장, 즉 빛의 색깔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빛이 통과하는 게 아닌 그저 반사될 뿐인 거울만 갖고 분해할 수 있다니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거울만으로 프리즘처럼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울 전체를 하나의 매끈한 면으로 만들지 않죠. 대신 톱날처럼 미세하게 올록볼록한 모양이 반복되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 올록볼록한 거울면으로 빛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세하게 올록볼록한 부분에 반사된 빛들이 일제히 반사되어 다시 반대쪽 각도로 튕겨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 여러 개가 함께 섞이면 그 파동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간섭을 일으킬 수 있죠. 이제 바로 인접한 두 작은 거울면에 반사된 두 개의 빗줄기가 동시에 반사되어 날아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곳에서 이 두 개의 빗줄기를 동시에 바라본다면 각각의 거울면에 반사된 빛이 날아간 경로에는 미세한 경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 중 한 빗줄기는 옆에 다른 빗줄기보다 조금 더 짧은 거리를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미세한 경로 차이로 인해서 각각의 거울면에 반사된 빗줄기는 복잡한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이건 마치 양자역학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유명한 실험, 이중 슬릿 실험과 똑같죠. 오른쪽과 왼쪽에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두 빗줄기가 멀리 스크린까지 날아갈 때 각각의 빗줄기가 날아가는 경로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미세한 경로 차이로 인해서 스크린 위에는 군뱅이 줄무늬처럼 복잡한 간섭무늬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톱날처럼 울퉁불퉁한 거울면으로 인해서 간섭이 일어나면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이 빛이 더 강해지는 보강 간섭을 겪어 밝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더 약해지는 상쇄 간섭을 겪어 더 약하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미세한 경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 효과는 빛의 파장, 즉 색깔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경로 차이라더라도 파장이 더 짧은 빛은 그 안에서 더 많이 요동치죠. 반면 파장이 더 긴 빛은 그 안에서 요동칠 수 있는 횟수가 적습니다. 결국 파장, 빛의 색깔에 따라서 더 밝게 보이고 더 어둡게 보이는 보강과 상쇄 간섭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톱날처럼 울퉁불퉁한 거울면에 빛을 비춰보면 그 위에 길게 그려진 무지개가 아른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즘이 아닌 울퉁불퉁한 거울면을 활용해서 빛을 쪼개는 방식을 그레이팅 분광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망원경들은 사실 프리즘이 아니라 이런 그레이팅 분광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혹시 CD 뒷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CD 뒷면은 미세하게 올록블록한 일종의 플라스틱 거울입니다. 그리고 CD 뒷면에 빛을 비추면 알록달록한 무지개가 보이죠. 바로 미세하게 올록블록한 거울면에 빛이 반사되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빛이 들어갈 때 각각의 빗줄기 사이의 미세한 경로 차이로 인해서 간섭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CD 뒷면을 들고 조금씩 각도를 미세하게 돌리면 어떨 땐 붉은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고 또 조금 더 돌리면 노란빛, 파란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CD 뒷면에 반사된 빛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망원경 검출개라고 본다면 이처럼 그레이팅 거울의 각도를 미세하게 틀어서 검출개로 보고 싶은 특정 파장의 빛만 조준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임스 웹의 미리는 4.9에서 28 마이크론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적외선을 관측합니다. 미리로 들어온 빛은 총 4갈래로 쪼개지죠. 조금씩 파장이 다른 4갈래의 빛은 서로 다른 4개의 적외선 채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각각의 채널로 들어온 빛의 파장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단 한 번의 관측 모드만으론 이 넓은 한 채널 파장 범위의 3분의 1 정도만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각각의 채널의 빛을 더 작은 3가지 밴드로 쪼개서 보게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제임스 웹은 그레이팅 거울을 미세하게 돌려가며 목적에 맞는 적절한 파장 범위 빛이 최종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미리 안에는 그레이팅 거울 3개가 부착되어 미세하게 돌아가는 휠 장치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을 다이크로익 그레이팅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번에 고장난 부품이 이 2개의 휠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나사는 제임스 웹으로 예정된 관측을 진행하던 중 휠 하나가 뻑뻑해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죠. 이 휠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제임스 웹은 그레이팅 거울을 돌릴 수 없게 되고 딱 원하는 파장 범위의 빛을 검출기에 들어가도록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제임스 웹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보통 우주에서 혼자 돌아가는 우주망원경이나 탐사 로버들은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전체 시스템을 멈추고 재부팅을 하는 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제임스 웹의 경우 조금 다른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죠. 다행히 지금의 상황을 보면 MRS 관측에 써야 하는 휠 2개 중 하나만 멈춰 있을 뿐 나머지 휠도 그리고 다른 나머지 모든 관측 장비들은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임스 웹 전체를 모두 껐다가 재부팅하는 안전 모드를 쓰진 않았습니다. 대신 고장난 휠을 써야 하는 MRS 관측만 중단하고 나머지 관측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죠. 사실 이번 고장 사건 이전에도 제임스 웹의 주경 거울 중 하나에 아주 빠르게 날아온 유성체 하나가 충돌하면서 거울을 타격했던 사건이 있었죠. 다행히 그때도 거울 자체가 깨지거나 관측을 아예 접어야 하는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번의 고장 역시 혹시 작은 유성체가 휠을 때리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외부에 크게 대놓고 노출되어 있는 거울 주경과 다르게 이번 미리를 포함한 광학 분석 장비 대부분은 망원경의 몸체 안에 잘 숨어있기 때문이죠. 제임스 웹의 고장은 허블대와는 다르게 곧바로 우주인을 보내서 직접 수작업으로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지상에 있는 제임스 웹의 실측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동원해서 이번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만 가지 가능한 답을 미리 살펴보는 영화 속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여러 다양한 해결책을 분석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제임스 웹이 우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허블 망원경은 아예 쓸모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놀라운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허블도 꿋꿋하게 33년째 우주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혹사당한 역사를 봤을 때 2030년쯤이 되면 허블은 더 이상 궤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나사는 허블의 속도를 강제로 줄여 궤도를 낮추고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시킬 예정이었죠. 그렇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눈이 되어주었던 허블은 지구 대기권 속에서 하얀 별똥별이 되어서 가장 위대했던 미션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이스X에서 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허블 망원경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죠. 정말로 이 계획이 가능하다면 허블은 2030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계속 40년, 50년 아주 오랫동안 미션을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허블의 뒤를 이어 더 멀고 외로운 곳에서 혼자 궤도를 돌며 더 깊고 어두운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 제임스 웹. 제임스 웹도 결국 허블처럼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계속 크고 작은 잔고장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벌써 작은 유성체가 주경 거울에 부딪히기도 했고 분광기에 들어온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휠도 하나 뻑뻑해지고 있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아직은 망원경 자체 운명을 걱정해야 할 만한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임스 웹의 예정된 수명 10년이 가까워질수록 제임스 웹도 분명 치명적인 고장과 오류를 여러 번 겪게 될 겁니다. 언젠가 정말 제임스 웹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는 머지않은 미래가 되었을 때 부디 그땐 인류가 고장난 제임스 웹이 있는 L2 포인트까지 직접 날아가서 망원경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허블이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다 죽어가는 우주 망원경을 되살리는 기술은 기대도 하지 않았죠. 때문에 허블 망원경 안에는 지구 대기권으로 일부러 추락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그 추락 장치는 영원히 쓸모없게 될지도 모르겠죠. 이처럼 지금 당장은 조금씩 고장나고 있는 제임스 웹을 그저 지구에 남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 머지않아 제임스 웹까지 다다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그간 밀려있던 크고 작은 고장들을 모두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임스 웹이 앞으로도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우주먼지 헌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